자, 지금부터 접속어와 연결관계 이해하기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부분 보면서 얘기를 좀 해나갈게요. 연결관계에서의 응집성입니다. 저번 시간부터 응집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어에 의해 문장과 문장의 연결을 비롯하여 다양한 양상의 텍스트 구성 요소들 간의 연결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연결에 의한 의미적 연결성을 응집성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미적 연결성을 뜻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연결 관계를 뜻합니다. 자, 이 표면적 연결 관계를 이루어주는 게 접속어뿐만 아니라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지시어도 이제 여기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응집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접속어나 뭐 엄밀히 말하면 접속 부사겠죠, 그죠? 그러나 아니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시어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표면적으로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이 끈끈해지는 것을 응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서에서는 응집성이라는 말은 학문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국어에서는 응집성이라는 말은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뭐 응집력이라는 말은 과학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죠, 그죠? 하지만 국어라는 학문 안에서는 응집성이라는 말은 이런 용도로 씁니다. 특히 독서라는 과목 안에서.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접속어, 연결 어미의 종류. 접속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데, 그리고, 뭐 그러나 뭐 이런 것들을 접속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접속 부사들. 접속어라는 품사가 따로 있진 않아요. 그냥 편의상 독서에서는 그냥 접속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어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이어진 문장 혹은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을 배울 때 두 문장이나 세 문장, 네 문장, 여러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합쳐질 때 그때 그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어미가 바로 이제 연결어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결 어미도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으로는 접속어랑 다를 바가 없겠죠. 그랬지만, 그런데,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 어미들도 접속어와 똑같이 우리가 파악을 하고 해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도를 따지자면 연결 어미보다는 접속어가 조금 더 중요해요. 왜냐면, 접속어는 완전히 한번 끊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이 그 주변에서 나올 확률이 높고요. 접속어를 파악했을 때 조금 더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어미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접속어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미리 해둡니다. 접속어의 종류들을 한번 쭉 한번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A 부분을 보시면 핵심 상술 접속어입니다. 핵심이라는 것은 뭔지 알 텐데 상술이라는 말은 뭐냐면 상세하게 기술한다라는 뜻이에요. 상세히 기술한다, 상세히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핵심에서 상술로 가는데 방향이 이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핵심을 먼저 얘기하고 상세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상세하게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핵심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 두 개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정신없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에서 상술로 가는 것은 예컨대, 가령, 실제로,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들인데 만약에 그러면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지문 안에서 예컨대라는 말이 나오면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핵심 내용이 있는 것이고요. 그 핵심 내용을 상수라는 게 뒤에 나와요. 그러면 그 문단 안에서 중심 내용을 파악할 때 예컨대, 가령 이런 말들이 나온 그 뒤에 있는 말들은 우리가 중심 내용을 파악할 때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상 없죠, 그죠? 왜? 앞에 나오는 핵심에 대한 상세한 서술이기 때문에 중심 내용은 이미 앞에다 서술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 내용을 파악할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계속 왜 중심 내용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냐면 요새 이제 수능 문제에서 트렌드가 옛날에는 짧은 지문에서 작은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짧은 지문 하나에 문제가 3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문이 여러 개가 출제가 되었다면 요새는 트렌드가 뭐냐면 지문을 길게 해가지고 그 안에 막 4문제, 5문제씩 문제를 막 때려 박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문이 길어지는 거에 비해서 문단의 수는 또 어떠냐면 문단의 수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 문단 자체가 길어진다는 거잖아요. 그 길어진 문단 안에 그럼 뭐가 더 들어가 있을까요? 기존보다. 어떤 그런 상수라는 내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겠죠. 예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심 내용만 파악해가지고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중심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해놓고 문제를 보면서 예시들이 어디 있었더라, 이 중심 내용에 대한 예시는 여기 있었구나 하고 찾아가면서 문제를 보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아예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문제를 푸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이 또 거기에 또 들어있거든요. 특히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 그런 경향이 좀 강한데 어쨌거나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중심 내용을 파악할 때는
핵심 부분이 그 예컨대라든지 가령이라든지 실제로 이런 말 앞에 온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사실 중심 내용을 찾을 땐 버려도 된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다면 중심 내용 파악하기에 굉장히 좀 유리할 수 있겠죠. 시간도 단축이 될 거고요. 뭐 이 접속어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일단 종류 쭉 보고 나서 단계별로 뒤에 가서 지문을 보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술 핵심 접속어는 요런 게 있어요. 요컨대,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나온 다음에 분명히 중요한 내용이 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핵심 상수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말하자면 달리 말하여, 이른바, 다만 이런 것들도 뭐 그 근처에, 그 앞뒤 근처에 중심 내용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열, 뭐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거죠. 말 그대로 나열성에는 뭐 그리고 또 또한 게다가 더욱 더구나 아울러 나아가 이외에도 그 밖에 동시에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리고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여요. 그리고라는 말이 나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앞에 나왔던 것과 비슷한 말이 한 번 더 나오겠구나, 그 종류들이 계속 나열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미리.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수능 시험 볼 때 이제 스킬로도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일단 첫째, 둘째, 셋째 나오면 일단 동그라미 쳐라, 뭐 이렇게 이제 강사들이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또 의미가 없는 말이 아닌 게 이런 성분성을 뜻하는 그러한 접속어들, 첫째, 둘째, 하나, 둘, 하나, 먼저, 다음으로,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중심 내용을 끌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꼭 표시를 해놓고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접속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시간성 나열, 시간성 접속어들, 뭐뭐 하기 전에, 항상, 늘, 한 후에, 동안, 할 때, 지금부터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교와 대조, 이것도 이제 설명을 했었죠. 비교는 뭘 뜻하는 거예요? 두 개를 견준다라는 뜻은 둘 다 똑같아요. 근데 비교는 뭘 가지고 견주는 거냐면 공통점을 가지고 견주는 것을 비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요? 왜 이래? 네,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대조는 뭐예요, 그럼? 대조는 말 그대로 차이점을 가지고 견주는 것을 대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묘하게 둘이 의미 차이가 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대응성에 대한, 대응성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어들을 보시면 뭐 비유컨대 뭐뭐와 비교하면 뭐뭐에 비하여 뭐뭐면서도 만약, 그러니까 비교, 대조 둘 다 쓰일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통성, 뭐 마치, 유사한 일로, 동일한 사례로, 마찬가지로, 마치가 가장 많이 쓰이죠. 그죠? 차이성, 그러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차이를 나타내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글을 읽다가 그러나가 나와요. 앞에 뭐라고 얘기하다가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그러나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것과 비슷한 어떤 접속어들이 뒤에 이제 쭉 나오겠죠. 뭐 하지만, 반면, 불구하고, 뭐뭐와 달리, 반하여, 대신에 연결어미들도 같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 아니라 뭐뭐겠지만, 제외하고 뭐뭐가 아니라면 등등등등 이런 비슷한 뉘앙스를 뜻하는 접속어들이나 아니면 연결어미들은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 바로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방금 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파악을 해놔야 되고, 딴 건 몰라도 이런 것들은 꼭 표시를 해놓고서 우리가 독해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 인과관계, 뭐죠? 이건 잘 알고 있죠? 몇 번 반복해서 얘기했으니까 인과,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보다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결과가 중요하겠죠. 결과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원인성, 뭐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 뭐뭐 하기에, 원인은 극가득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과성이 좀 더 중요하겠죠. 그죠? 따라서, 그러므로, 그래서, 그리하여 이런 식으로 이 바로 다음에 이제 결론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표지들이 됩니다. 이것도 꼭 표시를 좀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독서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접속어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 해결 보겠습니다. 가볍게. 문제는, 문점은, 당면 과제는, 그 필요성은, 한 목적으로 뭐뭐를 위해, 뭐 이런 식으로 문제성의 어떤 접속어들이 있고요. 해결성의 접속어들은 뭐뭐의 해결 방안으로, 뭐뭐한 대안으로 대책을 제시하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해결 구조에서 주로 등장을 하는 그런 접속어들입니다. 자, 접속어의 종류들을 이제 좀 살펴봤고요. 이제 넘어가서 접속어들이 실제 지문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그 지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조금 더 독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가볍게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접속어의 성격과 쓰임 이해하기 첫 번째 활동을 한번 가볍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어를 일단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접속어가 연결해주는 의미 이해하기, 그때 2단계예요. 뭐 자연스럽게 3단계로 연결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접속어 찾으면서 그 의미를 이해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접속어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3단계에다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네, 다 했으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당신은 200년 후에는 우리가 모두 죽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글이 중심 내용이 약간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전체 글의 일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여다보시고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필자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러나 라는 말이 일단 나왔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글을 읽을 때 접속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접속어에는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하는 게 이제 선생님 개인적인 버릇이에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은 선생님 버릇대로 할 테니까 뭐 하트 표시를 하든 별표를 하든 여러분 나름대로 중요한 접속어들은 꼭 이런 식으로 특별한 표시들을 나름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잠깐 저번에 설명을 했지만, 잠깐 전에 설명을 했지만, 그러나라는 말은 그 바로 뒤에 중요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그러나라는 말과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 하지만, 뭐 반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그러나라는 말은 그래서, 대조, 뭐 흔히 우리가 역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뒤집어서 접속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역접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이건 옛날 말이고 약간, 대조, 의 뜻을 가진 그런 역접의 그런 접속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이제 나오죠. 이것은 아주 특이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글쓴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어가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봤지만 이건 원인성이었어, 원인. 그러니까 이것을 이 글쓴이가 아주 특이한 생각이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원인에 대해서 이 왜냐하면 뒤에 나오겠죠, 그죠? 자, 지금 이제 두 개를 가지고 했는데 이 접속어를 우리가 파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올 내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접속어들을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하고 이 접속어들의 뜻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 이 글 전체의 구조를 한눈에 알 수도 있고요. 이 글에서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어디 나오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표지들에는 꼭 세모표를 치든 뭐 무슨 하여간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인성의 어떤 접속어가 쓰였습니다. 뒤에 이제 원인이 나오죠. 200년 후에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이 왜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을 부질없는 것으로 만드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약간 말장난이긴 한데 일단 한번 봅시다. 그것은 지시어가 나왔죠. 지시어 이제 그것은이라는 말은 바로 앞에 있는 그 문장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목표를 성취하고 잘 때 그 성취가 영원한 것일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그것이라는 것은 부질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것도 중요해요. 이거 또 이 다음에 또 이 사람의 생각이 나오겠죠. 우리의 성취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영원성을 기대할 수 없는 찰나적인 것이다. 영원한 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건 없다. 비록 당신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뒤에도 계속 읽힐 위대한 문학작품을 쓴다 할지라도 결국은 태양계가 너무 큰 얘기를 하네요, 갑자기. 태양계가 식게 되거나 우주가 축소되어 붕괴되어 버리면 당신의 노력의 자체는 사라져 버릴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불멸성을 희망하기는 힘든 것이다. 그럼 이 뒤에 이어질 내용에서 이 사람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어요. 이 단락만 보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영원한 게 없으니까 다 부질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나라는 말의 위치를 보고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했다면 이 사람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어차피 영원한 건 없어. 그럼 다 의미 없을 거야? 그렇진 않아. 부질없지 않아. 영원하지 않더라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쓸 수 있어라는 얘기가 이제 그 뒤에 나오겠죠, 그죠? 그런 맥락인 거예요, 지금 맥락이. 이 부분이 이제 전체 글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뜻을 완전히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나라는, 그리고 왜냐하면이라는 어떤 표지들, 그 다음에 결국은이라는 표지들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하면서 그 주변을 잘 살펴보면 반대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갑자기 말이 막히네.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접속어를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접속어 바꾸어 보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요거는 이제 접속어를 바꾸어 보면 이 바꾸는 과정이 굉장히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그리고 그러나 뭐 이런 접속어들이 그 고유의 의미들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결과성 접속어라고 해도 다 똑같은 때에 결과성이 다 갈아서 쓰이는 게 아니고 또 결과성이 쓰였다고 해서 결과성만 쓰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바꿔
바꿔봄으로써 그 접속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미묘한 어떤 뉘앙스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도에서 이제 이 지문을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줄 테니까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자, 글을 읽어가면서 한번 활동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꼭 해보셔야 돼요. 자, 관찰의 객관성은 모든 과학 지식의 기초를 이루는 전제이다. 과학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현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모으고 이 자료의 근거에 이론적인 가설을 세워 이를 검증해 나감으로써 지식을 확장한다. 만약 이 관찰과 실험의 객관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이에 근거에 만들어지는 과학 지식의 객관성 역시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객관적이다, 객관적 자료, 이런 말들이 객관성,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게 과연 존재하냐?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라는 말, 요것도 이제 접속어니까 한번 세모표를 쳐놓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물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관찰자의 주관이 반드시 개입하게 된다. 그러니까 요 뒤에 이어질 말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즉이라는 표지어가 또 등장을 하고요. 이 말이 이제 여기 결론적으로 또 제시가 되겠죠. 똑같은 말이. 주관이 반드시 개입되기 때문에 완전히 객관적인 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할 것 같아요. 관찰자가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 또는 가치관에 따라 동일한 대상물의 관찰 결과가 달라지고 관찰자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또한 관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관찰과 실험의 객관성이 이어받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과학적인 관찰과 실험 그 자체가 특정한 과학 지식과 이론을 전제로 한다. 두 번째가 등장을 했네요. 두 가지가 나오니, 그러나를 중심으로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이 과학 실험이라는 게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물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관찰자의 주관이 반드시 개입되는 거, 그게 첫 번째였고요. 그러나 뒤쪽에 나오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보다 근본적인 원인, 특정한 과학 지식과 이론을 전제로 과학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표지죠. 이 뒤에 이제 상술되는 내용이 올 겁니다. 예시들이 올 거예요. 어떤 세균의 특성을 알기 위해 배양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실험자는 세균 배양 용액의 성분, 온도, 습도, 시간 등은 자세히 기록하겠지만 배양 용기의 크기나 모양, 재질 같은 것은 기록하지 않죠. 당연히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는 실험에 관계된 사항들 중 무엇이 세균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고 무엇이 불필요한 것인지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실험의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유. 정해진 시간에 관찰자가 습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관찰자는 관찰에 앞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관찰할 것인지를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라고 부른다. 이 글 전체는 요 그러나 하나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정말 객관적이어야 될 실험이 객관적이지 않아질 위험성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이유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그러나를 중심으로 앞쪽에 있는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관찰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거. 두 번째, 특정 과학 지식과 이론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객관성을 훼손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얘기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접속어들을 한번 딴 걸로 바꿔볼게요. 만약은 중요하지 않은 접속어니까 그냥 내비두고 그런 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런데는 화제를 전환해줍니다. 화제 전환. 앞에 문단에서 얘기했던 화제를 전환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앞의 내용은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에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화제로 전환하는 그러한 표지가 바로 그런데예요. 이 그런데도 굉장히 중요한 표지겠죠. 그죠? 요걸 이제 바꿔보면 한 편, 조금 덜 중요하게 바꾸나요? 여하튼 자료에 이제 제시되어 있는 어떤 답을 얘기를 해주면 한 편이라든지 정작 이렇게도 바꿔도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한번 바꿔놓고 그 뉘앙스는 여러분들이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즉이라는 표지요.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결과성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혹은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이 그러나, 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표지였던 이 그러나 같은 경우는 역접이니까 그 비슷한 것들, 하지만, 반면, 이런 것들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이한 걸로 좀 바꿔보면, 요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뭐로 끝나는지 한번 봐봐요. 그러나 관찰과 실험의 객관성이 위협받는 보다 큰 원인은 과학의 관찰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때문이다 라는 것은 원인성에 나오는 서술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를 전혀 다르지만 이거를 왜냐하면으로 바꿔도 내용이 잘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 무엇보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바꾸어줘도 성립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용 파악하기에는 그러나가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하겠죠. 그죠? 이를테면 이거는 이제 상수라는 내용이니까 뭘로 바꾸면 되겠어요? 뭐 가령이라든지 가령 예를 들어 뭐 이런 걸로 바꾸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원인성이에요. 그런데 얘도 좀 특이한 게 결과성으로 바꿔도 말이 돼요. 결국 이렇게 바꿔도 말이 됩니다. 그렇게 불가능하다. 결국 정해진 시간에 관찰자가 습득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결국으로 바꾸어도 문맥이 잘 이어집니다. 뭐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바꿔볼 수 있겠고요. 이 따라서 같은 경우는 같은 결과성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므로 곧 이러한 결과성의 접속어들로 바꾸어주면 의미가 제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공부를 좀 해봤고요. 또 한번 다음 지문으로 또 넘어가서 접속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요. 자, 접속어를 사용하기 이거 말고 연결어 제시하기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짤막한 지문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지문을 읽으시고요. 연결어미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장이 여러 문장이 한 문장으로 줄어들 때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안긴 문장 다 포함입니다. 두 문장 이상이 연결이 될 때 그 연결되는 부위에 연결되는 어미가 와요. 연결해주는 어미가 오는데 그걸 연결어미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접속어의 종류들을 살펴보면서 거기서도 이제 같이 살펴봤지만 접속어랑 비슷한 일들을 하는 그런 연결어미들이 많습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접속어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접속어만큼 중요한 애들이 또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결어미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 연결어미 밑줄을 친 다음에 요걸 갖다 접속어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런 활동을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지금 정지하고요. 이 활동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활동된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보세요.